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울석의 차량 동력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치 지오메트리에 대한 6번째 비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피치 지오메트리 중에서 프런트 독립형과 전륜 구동 차량의 리프트와 피치각 제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7가지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에 따른 피치각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륜 구동의 스컵과 리프트, 그리고 인보드 브레이크의 다이브 및 라이즈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비디오 4편을 통해서 솔리드 엑셀로 구동되는 차량의 피치 운동과 아웃보드 브레이크를 갖는 차량의 피치 운동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비디오에서 독립형과 후륜 구동 차량에 대한 피치 운동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립형과 전륜 구동 차량에서 피치 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륜 구동 차량에서 프런트 솔리드 엑셀과 독립형과의 피치 지오메트리를 비교해본 후에 독립형과 전륜 구동 차량에서 스프링 힘과 링크 힘의 전달 경로를 살펴보고 가상 반작용점에 대한 모멘트를 이용하여 리프트 제로와 피치각 제로 조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반작용점 위치에 따른 7가지 피치각을 설명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전륜 구동 독립형과 차량에서 프런트 가상 반작용점 위치와 라이드 하이트의 관계를 올바로 표현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가상 반작용점 위치와 라이드 하이트는 관련이 없다. 2번. 가상 반작용점 위치가 높아지면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증가한다. 3번. 가상 반작용점 위치가 높아지면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증가한다. 4번. 가상 반작용점 위치가 높아지면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감소한다. 5번. 가상 반작용점 위치가 낮아지면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감소한다. 이들 5개 표현 중 맞는 답 1개를 골라보십시오. 이번에는 독립형과 장치를 갖는 전륜 구동 차량의 피치 지오메트리를 이전 비디오 H0082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2 전륜 구동 리프트 편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 솔리드 엑셀이 장착된 전륜 구동 차량의 피치 지오메트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스펜션 타입과 상관없이 가속도 AX로 차량이 가속될 때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식 21로 나타낼 수 있고 지면 발력은 식 2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스펜션 타입에 따라 피치 지오메트리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달라집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에서 구동 토크는 차동장치와 휠을 연결하는 내부 샤프트를 통해 전달되며 차동장치가 스프렁 질량에 장착되어 있지 않고 서스펜션 링크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솔리드 엑셀의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서는 디퍼렌셜이 스프렁 질량에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 토크가 스프렁 질량에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륜 구동 디퍼렌셜이 스프렁 질량에 장착되어 있는 독립형가에서는 FXF에 휠 유효 반경 R을 곱한 크기의 엔진 토크가 스프렁 질량의 디퍼렌셜의 장착부의 반식의 방향으로 발생하고 가상 반작용점 SF의 높이의 구동력 FXF를 곱한 크기의 식의 방향 모멘트도 또한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 스프렁 질량에 전달됩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둘의 모멘트의 작용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에서는 스프렁 질량에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하여 한 개의 모멘트만 발생하지만 독립형과 전륜 구동에서는 엔진 토크가 차동장치 장착부에 모멘트를 발생시키고 타이어 노면 접촉점에 작용하는 구동력 FXF가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하여 또 하나의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솔리드 엑셀과 독립형가에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엔진 토크가 타이어 노면 접촉점에서 발생시키는 구동력으로 스프렁 질량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과 독립 현가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솔리드 엑셀 전륜 구동 차량의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멘트 MSF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낸 모든 물리량들은 앞선 비디오 H0082 피치그오메트리 파트 2 전륜 구동 리프트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수직 방향의 하중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FZF는 전륜에 작용하는 차량 전체의 수직 하중에 대한 노면 반력입니다. FZF는 정적인 상태의 수직 하중 WSF와 가속도 AX로 발생하는 수직 동하중에 대한 반력의 합으로 식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정적인 상태의 수직 하중 WSF와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 델타 WF를 이용하여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프런트 타이어 노면 접촉면 센터에 발생하는 구동력 FXF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퍼암 반력 힘 F1과 로어암 반력 F2가 발생하며 이들 두 개 힘의 수직 방향 합력이 델타 FZF이고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구동력 FXF가 가상 반작용점 SF보다 수직 하방향으로 거리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지면과 평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동력 FXF에 거리 2를 곱한 크기의 모멘트가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이 모멘트는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여기 나타낸 모멘트 MSF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작용힘과 반작용 힘들이 발생시키는 모든 모멘트들의 전체 합입니다. 양의 Y축 방향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므로 그림에 나타낸 전체 모멘트들의 합 MSF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앞선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모든 힘이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합하면 제로가 되어야 하고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하면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면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구동력 FXF의 전체 힘은 어퍼 링크와 로어 링크를 통해서 스프렁 질량에 전달되며 스프렁 질량의 수직 방향으로 전달되는 어퍼 링크와 로어 링크의 수직 불력 합이 델타 FZF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면 반력은 마이너스 델타 FZF입니다. 차량의 가속도 AX가 작용할 때 전체 수직 동하중 전달량의 크기는 링크들과 스프링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이를 식 2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4로부터 힘 델타 FZF는 스프렁 무게를 지탱하는 링크들의 합력이므로 이에 대한 노면 반력 마이너스 델타 FZF의 절대값이 커지면 마이너스 델타 WF의 절대값이 감소하고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립현가 전륜 구동에서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멘트 MSF를 살펴보겠습니다. FZF는 전륜에 작용하는 차량 전체의 수직 하중입니다. FZF는 정적인 상태의 수직 하중 WSF와 가속도 AX로 발생하는 수직 동하중의 합으로 식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정적인 상태의 수직 하중 WSF와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 델타 WF를 이용하여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프런트 타이어 노면 접촉 센터에 발생하는 구동력 FXF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퍼암 반력 힘 F1과 로어암 반력 F2가 발생하며 이들 두 개 힘의 수직 방향 합력이 델타 FZF입니다. 또한 구동력 FXF가 가상 반작용점 SF보다 수직 하방향으로 거리 이만큼 떨어진 위치의 지면과 평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동력 FXF의 거리 2를 곱한 크기의 모멘트가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이 모멘트는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설명한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동륜이 있는 프런트 독립 현가에서는 차동 장치가 스프렁 질량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휠 센터를 중심으로 작용하는 엔진의 구동 토크가 스프렁 질량에 발생하며 이 크기를 식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크기는 구동력 FXF에 휠의 유효 반경 R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 구동 토크에 의하여 전륜 구동력 FXF가 발생하고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하여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앞서 구한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에 대한 모멘트식에 스프렁 질량에 장착된 차동 장치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추가하면 독립형가에 대한 모멘트식을 식 26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이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합하면 제로가 되어야 하며 반식의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하면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한 모든 모멘트를 식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면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구동력 FXF가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구동력 FXF에 E-R을 곱한 값과 같으며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 대비 구동력 FXF의 휠의 유효 반경 R을 곱한 값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형가 전륜 구동 차량에 대한 프런트 휠 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전륜 구동력 FXF와 동적 힘, 그리고 전륜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의 변동량, 델타 WF의 관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하여 모멘트를 계산한 앞서의 식 26을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 델타 WF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27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델타 WF는 프런트 휠레이트 KF와 프런트 휠 센터 기준 프런트 스프링 수직 변이 델타 F를 사용하여 식 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8에서 KF는 프런트 휠레이트를 나타내고 델타 F는 프런트 휠 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를 나타냅니다. 식 28의 가운데 식 첫 번째 항은 가속도가 AX일 때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서스펜션 링크에 작용하는 힘의 수직 성분으로 링크 포스를 나타냅니다. KF 델타 F는 프런트 휠 센터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전체 수직 동화중 전달량 중에서 프런트 스프링을 통해서 전달되는 수직 동화중 전달량을 나타냅니다. 후륜에는 구동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식 28의 두 번째 항은 차량 전체의 링크 포스를 나타냅니다. 식 27로부터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전달량 델타 WF는 식 27의 우변 첫 번째 항,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 전달량과 식 27의 우변 두 번째 항, 링크 포스의 차이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링크 포스는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의 경우에 FXF의 D분의 1을 곱한 값이었으나 독립형가의 경우에는 FXF의 D분의 E-R을 곱한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립형가 서스펜션의 링크 포스는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의 링크 포스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이 가속될 때 가상 반작용점 위치가 동일하다면 독립형가 서스펜션 링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힘이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 링크 대비하여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형가 스프링이 솔리드 엑셀 스프링보다 더 많은 수직 동화중을 전달합니다. 계속해서 독립형가 전륜구동 차량에서 리프트가 제로가 되는 조건을 구해보겠습니다. 전륜 구동 차량에서 구동력이 작용할 때 프런트 서스펜션의 스프링의 동적 하중이 작용하지 않으면 리프트는 제로가 됩니다. 스프링의 동적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륜 링크에 작용하는 수직 힘이 가속도 AX로 발생하는 전체 수직 동화중을 지지하도록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 지오메트리를 구성하여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을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전륜과 후륜의 스프링 변이로부터 독립형과 전륜 구동에서 구동력이 발생할 때 피치각을 제로로 만드는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륜의 스프링 변이는 식 28로 구하였으며 후륜의 휠 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도 앞서 구한 후륜 스프링 하중의 변동량 델타 WR을 사용하여 식 29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식29에서 KR은 리어 휠레이트를 나타내며 델타 R은 리어 휠 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를 나타냅니다. 먼저 독립형과 전륜 구동 차량에서 리프트가 제로가 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식28로부터 리프트가 제로로 되는 서스펜션의 기하학적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가 제로로 되기 위해서는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제로가 되어야 하므로 식30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28로부터 식31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동력 FXF는 식33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식33의 FXF를 식3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3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32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의 수식이 제로가 되어야 하므로 리프트가 제로로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식3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의 제로 리프트 조건은 식34의 오른편 식의 분수가 D2분의 2였으나 독립형가에서는 D2분의 2-R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독립형가 전륜 구동의 경우에 리프트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지오메트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34로 나타낸 조건으로부터 리프트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지오메트리를 여기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점 G는 무게중심 C를 포함하고 지면과 평행한 수평선이 후륜 타이어 노면 접촉점 B를 지나는 수직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피치 기오메트리는 바이시클 모델을 기준으로 분석됩니다. 좌우 휠에 작용하는 힘들은 차량의 중앙 종단면에서 하나의 힘으로 합쳐집니다. 차량의 무게중심은 차량 중앙 종단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검은색 경사선은 전륜 타이어 노면 접촉점 A와 점 G를 잇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을 휠의 유효 반경 R만큼 양의 Z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점 J와 점 K를 잇는 파란색 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점 J와 점 K 사이의 경사진 파란색 직선상에 가상 반작용점 SF가 존재한다면 삼각형의 닮은 꼴의 성질에 따라 L에 대한 H의 비율은 D에 대한 E-R 비율과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되므로 식34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프런트 서스펜션의 가상 반작용점 SF가 여기에 나타낸 파란색 직선상의 어느 곳에 존재한다면 이 차량은 가속 시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점 J와 점 K를 잇는 파란색 직선은 전륜 구동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의 리프트 제로선을 나타냅니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리프트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독립형과 전륜 구동 차량의 가상 반작용점은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을 갖는 전륜 구동 차량의 가상 반작용점보다 휠의 유효 반경 R만큼 더 상방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속 시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치각이 제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리프트와 피치각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독립형과 전륜 구동에서 구동력이 작용하여 리프트가 제로가 되었을 때 제로 리프트와 피치각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프런트 서스펜션 휠레이트와 리어 서스펜션 휠레이트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들 휠레이트가 서로 다른 경우는 뒤에 수식을 유도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프트가 제로라는 것은 프런트 스프링 변이가 제로라는 의미이고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오렌지색 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프런트 스프링 변이는 제로라고 하더라도 리어 스프링 변이는 제로가 아니고 리어 라이드 하이트는 감소하였습니다. 피치각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리어 수준으로 감소시켜 회색으로 나타낸 선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리어 수준으로 감소시키려면 가상 반작용점 SF를 높여야 합니다. 가상 반작용점 SF를 높이면 링크 포스에 기인하는 지면 발력이 감소하여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이 수직 동하중을 더 적게 지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런트 스프링이 지지해야 할 수직 동하중이 커지게 됩니다. 가상 반작용점 SF의 높이, 이가 점 J와 점 K를 잇는 직선상에 존재한다면
스프링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모든 하중 전달은 링크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전륜 구동의 경우에 가상 반작용점 SF의 높이 이가 점 J와 점 K를 잇는 직선보다 위쪽에 존재한다면 가속에서 스프링을 압축하는 힘이 정상 상태에서 스프링을 압축하는 힘보다 커지므로 프론트 라이드 하이트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는 만큼 프론트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은 지면 반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커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면 피치각이 제로가 되도록 프론트 라이드 하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론트 서스펜션의 가상 반작용점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피치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립형과 전륜 구동 차량이 가속될 때 피치각을 구해보겠습니다. 전륜과 후륜의 스프링 변이를 구하면 독립형과 전륜 구동 차량에서 구동력이 발생할 때의 피치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에 대해서 프런트의 스프링 변이는 식 28로 구한 바가 있었으며 리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후륜의 스프링 변이도 앞서 구한 후륜 스프링 하중의 변동량 델타 WR을 사용하여 식 29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식 29에서 KR은 리어 휠 레이트를 나타내며 델타 R은 리어 휠 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을 따라 측정한 스프링 수직 변이를 나타냅니다. 한편 전륜 구동력 FXF는 차량 질량의 가속도 AX를 곱한 값과 같으므로 식 3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피치각 파이 P가 작을 때는 탄젠트 파이 P는 파이 P와 같다는 근사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이 P는 라디안 단위입니다. 식 28을 프런트 스프링 변이 델타 F에 대해서 정리하고 식 29를 리어 스프링 변이 델타 R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이들 두 변이 값들을 식 36의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독립형과 전륜 차량에서 구동력이 작용할 때 피치각 파이 P를 식 36의 세 번째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35의 FXF를 식 36의 세 번째 식에 대입하고 다시 정리하면 피치각 파이 P를 식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37로 나타낸 피치각 파이 P는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가속도와 질량, 그리고 프런트와 리어 휠 레이트와 서스펜션 링크가 갖는 지오메트리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 37은 이가 E-R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 전륜 구동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의 피치각 10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독립형과 전륜 구동 차량이 가속될 때 피치각이 제로가 되는 조건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피치각 파이 P의 식 37에서 구동력이 작용하여 가속도 AX가 제로가 아닐 경우 피치각 파이 P가 제로가 되는 조건은 식 37의 괄호 안의 항목들의 합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 37로부터 제로 피치각의 조건을 구하면 식 3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38을 D분의 E-R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3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9의 오른편 첫 번째 항은 앞서 구한 식 34의 안티 리프트의 조건을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서 리프트가 제로로 되는 조건이 피치각도 제로가 된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식 39의 오른편 두 번째 항은 프런트 서스펜션 휠 레이트와 리어 서스펜션 휠 레이트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피치각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제로인 조건에서 무게 중심의 높이가 절반 가까이 낮아지든지 아니면 D분의 E-R 값이 2배 가까이 커지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식 39로부터 리어 휠 레이트가 프런트 휠 레이트 대비 상당히 큰 값을 갖는다면 식 39의 두 번째 항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리프트 제로와 피치각 제로의 조건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 39에서 프런트 서스펜션 휠 레이트와 리어 서스펜션 휠 레이트가 서로 같다면 제로 피치각의 조건을 식 4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립형과 전륜 구동의 경우에 피치각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지오메트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구한식 39로 나타낸 조건으로부터 피치각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지오메트리를 여기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프런트 휠레이트 KF와 리어 휠레이트 KR이 서로 같다고 가정한 식 40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점 S는 무게 중심시지의 2배의 높이에 있는 점 U를 포함하고 지면과 평행한 수평선이 후륜 타이어 노면 접촉 센터 B를 지나는 수직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또한 점 J와 점 T를 잇는 선은 점 A와 점 S를 잇는 선을 양의 Z축 방향으로 거리 R만큼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식 40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휠 베이스에 대한 2배의 무게중심의 높이의 비율이 D에 대한 E-R의 비율과 같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선을 그림에서 녹색 1점 쇠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녹색 1점 쇠선은 전륜 휠 센터 J와 점 T를 잇는 직선입니다. 삼각형 ABS와 삼각형 JIT는 똑같은 삼각형이므로 삼각형 ABS와 삼각형 JCO는 닮은 꼴입니다. 따라서 D에 대한 E-R의 비율은 휠 베이스 L에 대한 2배의 무게중심 높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 결과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4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프런트 서스펜션의 가상 반작용점 SF가 여기에 나타낸 녹색 1점 쇠선상 어느 곳에 존재한다면 독립형과 전륜 구동 차량은 가속 시 피치각 제로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륜 구동에서 구동력이 작용할 경우에 피치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감소한 만큼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도 똑같은 크기로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피치각 제로의 최종 차량 자세는 프런트와 리어의 라이드 하이트가 모두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회색선으로 표시한 자세가 됩니다. 가속하는 차량의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커지지 않고 작아질 수 있을까요?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작아진다면 왜 그럴까요? 가상 반작용점의 높이에 따라 가속하는 차량의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판되는 차량의 일반적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는 가속 시 차량의 앞쪽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는 후속 비디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7가지 경우를 설명하여 가속 시 차량의 앞쪽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화살표는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을, 빨간색 화살표는 링크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먼저 뉴턴의 제2법칙으로 유도한 수직 동화중은 식 22의 두 번째 항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값은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므로 차량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와 상관없이 가속도가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값을 갖습니다. 시판되는 차량의 일반적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서 프런트 가상 반작용점 SF는 휠 센터, 점 J와 점 I를 잇는 수평선과 점 J와 점 K를 잇는 리프트 제로선 사이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 영역이 그림에서 옅은 녹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림의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과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이 모두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들 힘은 스프링과 링크를 인장시키는 힘입니다. 여기에서 에타는 전체 수직 동화중에 대한 서스펜션 링크에 작용하는 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림 3의 경우에 에타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그림의 4는 가상 반작용점이 점 J와 점 K를 잇는 리프트 제로 선상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 경우는 리프트가 제로이므로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이 제로가 되고 수직 동화중은 오직 서스펜션 링크를 통하여 작용하게 됩니다. 이 힘은 링크들을 인장시키는 힘입니다. 이때 에타 값은 1입니다. 그림의 6은 가상 반작용점 SF가 점 J와 점 T를 잇는 피치각 제로 선상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 경우는 피치각이 제로입니다. 이 경우에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은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힘으로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고, 링크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은 링크를 인장시키는 힘으로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 전달량의 2배가 됩니다. 이때 에타 값은 2입니다. 나머지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1은 가상 반작용점이 프런트 휠 센터 점 J와 리어 휠 센터 점 I를 잇는 수평선의 아래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옅은 노란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값 기준으로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수직 힘이 링크들을 압축시키는 수직 합력보다 큽니다. 이 경우의 에타 값은 제로보다 작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림의 2는 가상 반작용점이 프런트 휠 센터 점 J와 리어 휠 센터 점 I를 잇는 수평선상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 경우는 링크들의 수직 합력이 제로이며 오로지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수직 힘만 존재합니다. 이 경우의 에타 값은 제로입니다. 그림의 5는 가상 반작용점이 리프트 제로 라인 JK와 피치각 제로 라인 JT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옅은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링크들을 인장시키는 힘이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며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힘이 수직 하방으로 작용합니다. 절대값 기준으로 링크들의 힘이 스프링 힘보다 큽니다. 이 경우의 에타 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이 영역의 가상 반작용점이 존재하면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는 감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는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높아서 차량의 자세는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습니다. 그림의 7은 가상 반작용점 SF가 점 J와 점 T를 잇는 선 위쪽 영역에 있는 경우를 나타내며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감소하여 차량의 자세는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습니다. 동화중 전달량보다 더 큰 힘이 스프링을 압축시키고 동화중 전달량보다 2배 이상 큰 힘이 링크들을 인장시킵니다. 이때 에타 값은 2보다 큽니다. 이상 설명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앞서 설명한 7가지 가상 반작용점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스프링 수직 힘과 링크들의 수직 합력을 한꺼번에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차량이 가속도 AX로 가속할 때 뉴턴의 제2법칙으로 유도된 전륜 구동 차량의 수직 하중 전달량은 식시로 나타낸 바와 같으며 서스펜션과 구동 타입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힘과 링크들의 수직 합력을 합하면 어떠한 경우이든 식시로 나타낸 값이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식시는 지면 발력이 아닌 스프링과 링크들의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는 합력입니다. 전체 하중 전달량에 대한 링크들의 수직 합력의 비율, 에타를 사용하여 7가지 가상 반작용점에 대한 스프링 힘과 링크들의 수직 합력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휠센터 수평선 아래에 존재하면 에타 값이 음수이며 스프링을 인장하는 힘이 링크를 압축하는 힘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휠센터 수평선상에 존재하면 에타 값이 제로이며 스프링을 인장하는 힘만 작용하고 링크를 압축하는 힘이 제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3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휠센터 수평선과 리프트 제로 선 사이에 존재하면 에타 값은 제로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며 스프링을 인장하는 수직 힘과 링크들을 인장하는 수직 합력이 모두 수직 상방향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4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리프트 제로 선상에 존재하면 에타 값이 1이며 스프링을 인장하는 수직 힘이 없어지고 링크들을 인장하는 수직 합력만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리프트는 제로가 됩니다. 5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리프트 제로 선과 피치각 제로 선 사이에 존재하면 에타 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며
스프링을 압축하는 수직 힘이 하방향으로 작용하고 링크들을 인장하는 수직 압력이 수직 상방향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6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피치각 제로 선상에 존재하면 에타 값이 2이며 절대값 기준으로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여 스프링을 압축하는 수직 힘 대비하여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여 링크들을 인장하는 수직 압력이 2배만큼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피치각은 제로가 됩니다. 7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피치각 제로 선 위의 영역에 존재하면 에타 값은 2보다 크며 절대값 기준으로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여 스프링을 압축하는 수직 힘 대비하여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여 링크들을 인장하는 수직 압력이 2배 이상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영역에서는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작습니다. 퀴즈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륜 구동 독립형과 차량에서 프런트 가상 반작용점 위치와 라이드 하이트의 관계를 올바로 표현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가상 반작용점 위치와 라이드 하이트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번. 가상 반작용점 위치가 높아지면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감소합니다. 3번. 프런트 가상 반작용점 위치와 리어 라이드 하이트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가상 반작용점 위치가 높아지면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감소합니다. 5번. 가상 반작용점 위치와 리어 라이드 하이트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이 맞는 답입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륜 구동 차량에서 솔리드 엑셀과 독립형과 서스펜션의 피치 운동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동 토크가 차동 장치와 휠을 연결하는 내부 샤프트를 통해 휠로 전달됩니다. 차동 장치가 스프렁 질량에 장착되어 있지 않고 서스펜션 링크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진 토크가 스프렁 질량의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리프트 제로선은 프런트 타이어 노면 접촉 센터를 지납니다. 독립형과 서스펜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 토크가 스프렁 질량의 디퍼렌셜 장착부에 발생합니다. 차동 장치가 스프렁 질량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토크가 스프렁 질량의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모멘트 평형 방정식에 엔진 토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리프트 제로선은 프런트 휠 센터를 지납니다. 독립형과 서스펜션을 갖는 전륜 구동 차량 가속 시 7가지의 피치 거메트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전륜과 후륜의 휠 센터를 잇는 수평선 아래에 있을 때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 증가량이 리어 라이드 하이트 감소량보다 큽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전륜과 후륜의 휠 센터를 잇는 수평선에 있을 때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 증가량이 리어 라이드 하이트 감소량과 동일합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전륜과 후륜의 휠 센터를 잇는 수평선과 리프트 제로선 사이에 있을 때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 증가량이 리어 라이드 하이트 감소량보다 작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리프트 제로선에 있을 때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는 변함이 없고 리어 라이드 하이트는 감소합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리프트 제로선과 피치각 제로선 사이에 있을 때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 감소량이 리어 라이드 하이트 감소량보다 작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피치각 제로선에 있을 때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와 리어 라이드 하이트는 감소량이 동일하고 피치각이 제로입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피치각 제로선보다 위에 있을 때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 감소량이 리어 라이드 하이트 감소량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차량 가속 시 프런트가 리어보다 낮아집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84 피치고메트리 파트 4에서는 차량을 제동할 때 전륜 제동력 배분 계수를 사용하여 피치 지오메트리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이버와 나이즈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과
피치각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피치 지오메트리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85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5에서는 독립형과 후륜 구동 차량을 가속할 때 스컷을 제로로 만드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와 피치각을 제로로 만드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설명하였으며 가상 반작용점의 7가지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피치각에 따른 차량 자세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7으로서 프런트 브레이크 없이 리어 아웃보드 브레이크만 작동하는 경우에 나이즈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